늘상 보던 파라마운트 로고를 가슴 졸이며 보게 만드는 탑건 앤썸, 그리고 이어지는 케니 로긴스의 덴저 존. 이 덴저 존은 원래 속편에 맞춰 새 버전으로 녹음을 하려고 했지만 톰 크루즈가 과거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요. 음악을 비롯해 석양을 배경으로 이함, 착함하는 장면도 1편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과거 음원을 그대로 사용한 듯합니다. 한편 제목이 뜨기 전 탑건 스쿨을 설명하는 문구는 1편과 거의 같지만 인슈어 INSURE가 ENSURE로 알맞게 표기되었고 맨은 Men and Wome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독은 한 영화 작업을 통해 페덱스 설립자 프레드 스미스와 인연을 맺었는데 프레드 스미스는 또 로키드 마틴과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를 통해 감독은 로키드 마틴의 개발부서 스컹크 웍스와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다크스타죠. 기체에 스컹크 웍스의 로고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요. 가상의 극초음속 실험기로 로키드 마틴의 SR-71 내지는 SR-72와 유사한 모델입니다. 지상 장면은 모형, 비행 장면은 슈퍼 호넷으로 촬영한 뒤 CG로 수정을 한 것이죠. 10피트 상공까지 비행기를 띄워야 했기 때문에 1급 기밀 군사 지역에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관계자들은 감독에게 원하는 건 다 찍어도 되지만 저 경납고는 찍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감독은 괜히 흥미가 생겨서 저게 뭐죠? 로 시작해 이 장면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급 기밀 기체에 관한 장면이거든요 라고 설득을 하더니 결국 허가를 받아 경납고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크스타가 해머 제독 위로 보란듯이 이륙하는 장면에서 지붕이 잠깐 들썩이는데 이건 사실 의도치 않은 NG입니다. 재촬영이 불가능한 원테이크 장면이라 그냥 넣었다고 하는데 더 괜찮아 보이죠. 이와 비슷하게 후반부 산을 따라 낮은 고도로 비행하던 루스터가 갑자기 머리를 부딪힙니다. 이것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더 현실감 있고 재촬영도 어려워 그대로 삽입했죠. 본작의 감독은 조셉 코진스키, 탑건 1편이 개봉했을 때 그는 12살이었고 탑건은 자신이 영화에 입문한 큰 계기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기계공학, 항공우주산업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재밌게도 그는 오래 묵힌 속편 타이틀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장편 연출작은 현재까지 딱 4작품인데 그의 데뷔작 트론 새로운 시작은 1982년작 트론 이후 28년 만에 나온 작품이고 탑건 매버릭은 1986년작 탑건 이후 36년 만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이죠. 과연 이후 커리어에서도 오래 묵힌 속편을 맡을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탑건 매버릭 제작이 확정되고 떡밥이 무성했을 때 1편의 F-14에 이어 이번엔 로키드 마틴의 F-35가 주인공으로 나올 것이란 예측이 있기도 했지만 2018년 그러니까 촬영 당시 톰 크루즈가 트위터에 올린 한 사진이 그 떡밥을 종결시켰습니다. 배경에 FA-18 슈퍼 호넷이 있었던 거죠. 2018년 촬영 당시에 슈퍼 호넷은 운용 중이었지만 F-35는 막 실전 배치 중이었다고 하며 무엇보다 F-35는 단좌형이라 현실적으로 배우들의 기내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Well, sir, normally this would be a cakewalk for the F-35 stealth, but GPS jamming negates that. Surface air threat necessitates a low-level laser-guided strike, tailor-made for the F-18, I figure. 영화에선 GPS 재밍 때문에 정밀 폭격이 안 되기 때문에 슈퍼 호넷을 쓴다고 언급하는데요. 사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별로 상관은 없지만 고증을 따지자면 끝도 없으니 생략하죠. 사실 마지막에 톰캣을 띄우기 위한 큰 그림이다. 톰캣이 난다. 그것만으로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 영화 처음과 끝에 나오는 P-51 머스탱은 톰 크루즈 개인 소유 기체인데요. 낭만적인 장면을 배우 자신의 비행기를 직접 몰아 촬영했더니 더욱 낭만적으로 느껴지죠. 전편에서 피트의 연인 샬럿을 연기한 켈리 맥길리스와 구스의 아내를 연기한 맥 라이언의 캐스팅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고 감독이 언급했습니다. 이야기가 비록 매버릭의 과거에 기대고 있지만 모든 이야기가 뒤를 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켈리 맥길리스 스스로도 이제 나는 나이가 많고 전보다 몸이 커졌기 때문에 본작에 출연할 의사가 없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촬영차 영국에 있을 때 톰 크루즈는 탑건의 팬이었던 F1의 스타 루이스 해밀턴과 친해졌는데요. 만약 나중에 탑건 속편을 찍으면 카메오로 출연하고 싶다고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번 작품 촬영 때 정말 그에게 연락을 했지만 루이스 해밀턴은 대회 일정과 겹쳐 거절했다고 합니다. 구스의 아들 루스터, 훈련생 중 가장 중요한 이 배역의 최종 후보는 니콜라스 홀트, 글렌 파월, 마일스 텔러 이렇게 3명이었는데요. 결국 마일스 텔러가 캐스팅이 되었죠. 니콜라스 홀트는 안타깝게 탈락하고 글렌 파월은 행맨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일스 텔러는 대역 없이 피아노로 그릿 볼스 오브 파이어를 직접 연주했죠. 어렸을 때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위플래시처럼 어느 정도 연습하고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글렌 파월은 행맨 역을 제안받았지만 캐릭터가 초안에선 좀 평면적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탑건의 진지한 팬이고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 본작의 뜻이 깊은데 원하는 배역을 맡지 못해 조금 상심했던 모양인데요. 이에 톰 크루즈는 영화가 좋은 것이 우선이고 캐릭터는 그 안에서 창조를 하면 돼. 우선 이번 영화에 어떤 감독, 어떤 스태프들이 참여하는지 연구해보자 라고 조언을 함과 동시에 감독과 함께 행맨의 배역에 입체성을 불어넣기로 지원해줬습니다. 글렌 파월은 이후 자연스레 촬영 현장에 녹아들었고 하루는 토니 스콧, 톰 크루즈 투샷을 촬영장에서 감독과 함께 재현하기도 했죠. 작중 행맨이 8과 6을 눌러 주크박스에서 노래를 트는 장면은 전작의 개봉 연도인 86년을 암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국 바에서 쓰는 속어로 86은 물건을 사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카드가 거부된 매버릭과 연결고리가 있기도 합니다. 톰 크루즈 출연작엔 유독 밥이란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밥이 등장하죠. Baby on board. 한글 자막판에선 밥을 많이 먹어서 밥이냐? 라고 의역을 했지만 원문에선 아기가 타고 있어서 밥이냐? 라는 뜻으로 동료들이 놀립니다. 재밌게도 밥을 연기한 루이스 풀먼은 본작에서 슈퍼 호넷을 조종하고 아버지 빌 풀먼은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레거시 호넷을 조종하는 연기를 했다는 일종의 평행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비행기에 탈 수 있냐가 배우 캐스팅의 중요한 요건이었는데요. 캐스팅이 되어도 실제 비행기요? 짐벌 비행기라면 모르겠지만 좀 곤란하네요. 이런 반응으로 결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캐스팅이 된 배우들은 촬영 전 3달간 비행 장면을 위해 특히 지포스를 위해 고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훈련들을 톰 크루즈 지도 하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배우들은 톰 크루즈의 신병 훈련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마일스 텔러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심한 두드러기 때문에 급히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니 항공연료 제트유가 일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톰 크루즈에게 말하니 대수롭지 않게 난 태어났을 때부터 피에 제트유가 흐르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중 인물들의 갈등, 성공률이 희박한 미션을 코앞에 두고 생긴 긴장을 완벽하게 이완시켜주는 전투 미식 축구 장면. 이는 1편의 비치 발리볼 장면을 그대로 이어가려고도 했지만 결국 2편에서 변화를 주고자 미식 축구로 변경했습니다. 감독은 특히 땀을 표현하길 원했기 때문에 배우들은 코코넛 오일이나 포도씨유 등 여러 기름을 열심히 발라줬다는 후문이죠. 또한 이 장면은 원래 상탈, 상입팀의 대결을 보여주려고도 했습니다. 절반은 상의를 입어야 했던 것인데요. 몸 만드느라 맨날 운동했는데 여기선 옷을 입을 수 없다 라며 여러 배우들이 항명했죠. 그 결과 대부분 상의를 벗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만약 모두 상의를 벗었다면 그리고 이 장면은 재촬영분인데요. 처음에 촬영을 다 하고 배우들이 한창 치팅데이를 즐기고 있는데 톰 크루즈가 장면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며 재촬영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배우들은 그간 운동한 것보다 이렇게 먹고 다시 운동한 경험이 더 빡셌다고 수레를 합니다. 그래도 몸을 다시 만들어 성공적으로 이 장면을 완성시킬 수 있었죠. 1편에서 매버릭의 라이벌로 시작해 친구로 마무리한 아이스맨. 전작에서 아이스맨이 차지한 탑건 트로피는 이번작 그의 사무실 한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편에선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등장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개봉 당시 실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사무엘 제이 파파로도 아이스맨과 마찬가지로 탑건 스쿨 출신의 미 해군 조종사였습니다. 또한 1편에서 적군의 미그기를 조종하고 비행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해군 조종사 로버트 윌라드 역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바로 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역임했죠. 다시 아이스맨으로 돌아오면 배우 발 킬머가 실제 후두암 투병 중이어서 출연도 확실치 않았지만 출연 의지가 강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대화하는 장면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완성을 시킨 것이죠. 아이스맨의 장례식에서 미싱맨 포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4대의 기체가 핑거포 대형으로 출발하고 약지에 해당하는 기체가 떠난 이를 상징하며 홀로 급상승하죠. 그는 홀로 떠났지만 남은 자들은 빈자리를 추억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추모 방식입니다. 후반부 계곡 사이로 움직이는 전투 장면은 스타워즈4 죽음의 행성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레이더를 피하는 설정은 에어리어 88이 떠오른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공대지의 경우 사람 둘이 탄 복좌기가 먼저 나서는 게 정석입니다. 앞에서 조종하고 뒷사람이 무장 관제를 맡아 좌표를 찍는 거죠. 그 이후 영화에서처럼 단좌기가 가서 정확한 위치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작중 지대공 레이더 유도 미사일 회피를 위해 플레어를 투하하여 기만을 하는데, 적외선 유도를 기만할 땐 적외선을 뿜어내는 플레어를 쓰고, 레이더를 기만할 땐 레이더를 반사하는 금속 화학 장비인 체프를 투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체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같이 뿌렸을 가능성도 있고, 뭐 영화니까 플레어를 뿌려서 멋있게 연출하는 게 우선이었겠죠. 그리고 이 협곡 장면에서 파일럿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력 싸움인데요. 급선회를 할 때 접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원심력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큰 힘을 받아 피가 아래로 쏠려 정신을 잃게 됩니다. 시야가 사라지면 블랙아웃, 의식을 잃으면 쥐락이죠. 이 때문에 영화에서 산을 타고 급상승하다가 다시 급강할 때 기체를 한번 뒤집는 것입니다. 만약 뒤집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면 머리 위쪽으로 원심력이 가해져 피가 머리로 쏠리게 되는데요. 이때를 마이너스 G라고 하는데, 이는 다리 쪽으로 향하는 플러스 G보다 버틸 수 있는 수치가 당연히 낮습니다. 충혈이 되어 시야가 빨갛게 되면 레드아웃, 그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전투기는 보통 플러스 9G, 마이너스 3G까지 버티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화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Steep climb at that speed, you're pulling at least 8 Gs. 9, minimum. The stress limit of the F-18's airframe is 7.5. That's the accepted limit. To survive this mission, you'll pull beyond that. 매버릭이 탑건 스쿨에 처음 도착하고 전작에서 몰았던 F-14 톰캣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캐노피 아래 그의 콜사인과 함께 세대의 미국기를 격추했다는 의미로 킬마크 3개가 있는데, 이는 사실 2019년 당시 예고편에만 있고 본편에선 삭제되었습니다. 후반에 깜짝 등장한 톰캣이 중요한 순간 낭만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초반부엔 없는 편이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F-14 톰캣은 2006년에 퇴역을 하고 FA-18로 교체가 된 이후 보안 문제로 나머지는 파기되고 일부는 외관만 유지한 채 미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영화 속 적군 기지에 등장한 톰캣은 박물관에 있던 기체를 가져온 것으로 실물 톰캣의 캐노피가 열리는 진귀한 광경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글자 그대로 사실인 셈이죠. 나중엔 중요한 순간에 톰캣의 비상탈출이 말을 듣지 않기도 하는데요. 톰캣의 경우 비상탈출을 위해 보통 비행 전 사출 좌석에 달린 안전핀을 뽑는다고 하는데, 매버릭과 루스터가 F-14를 탈 때 GTG로 시동을 거는 고증까지는 보여주지만 안전핀을 뽑는 장면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급한 상황에 미처 캐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영화팀은 1편에 이어 미 해군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직접 태평양 함대를 찾아갔는데요. CG 없이 실제 배우들이 조종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 1편을 통해 해군 모집을 성공적으로 해낸 적이 있기 때문에 해군은 이번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가급적 CG를 배제하고 실사 촬영으로 이루어졌고, 마케팅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미사일과 기체 폭발 등도 당연히 CG로 합성한 결과입니다. 촬영을 위해 단좌기 또는 복좌기를 임대하고 조종사를 고용했으며, 전문 조종사가 앞에서 조종하고 배우들은 뒤에 탑승해 특수 제작된 카메라와 드론이 동원되어 촬영을 한 뒤 일부 앵글에 따라 CG로 배우들이 조종한 모습으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촬영이지만 무인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콕핏이 사라지고 있으니 아직은 이르다는 이 영화가 콕핏을 찍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뒤에 타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제트기니까 배우들은 9G, 10G의 힘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중력, 원심력을 버티는 배우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에서 펄럭이는 제트기의 날개까지 영화에 포착된 현실적인 불완전함은 본작 촬영에 특유의 질감을 부여하는데요. 촬영감독 클라우디오 미란다는 그런 점이 더 인간적이어서 매력적이라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는 CG 시대 이전 스타워즈에 나오는 AT-AT의 투박한 움직임을 예로 들며, 지금은 CG로 인해서 인간이 모두 가젤처럼 움직이지만 사실 이런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적이라면서 본작의 촬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왜 탑건2가 아니고 탑건 매버릭일까요? 그것은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액션을 계승하기보다 그에 앞서 매버릭 이야기의 연속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했죠. 관련해서 잠시 개발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1986년 탑건이 개봉하고 대박을 쳤습니다. 전쟁 영화라서 여러 비판이 존재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냉전 시대 미 해군의 프로파간다 영화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습니다. 1990년 올리버 스톤 감독의 반전주의 영화 7월 4일생의 홍보 활동을 하던 톰 크루즈는 탑건 속편 제작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무책임하다 라며 일축했는데요. 탑건은 실제 전쟁과 거리가 멀고 놀이기구에 불과하며 현실로 다가오지 말아야 하는 PG-13등급의 오락
영화일 뿐인데 혹여라도 전쟁을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탑건 후속편을 만들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탑건 매버릭 제작 과정에서 톰 크루즈의 입장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확실한 기술력, 확실한 철학으로 속편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을 계속 느꼈던 듯한데요. 한편 파라마운트는 한동안 속편 제작의 필요성을 느꼈고 2010년 제작에는 제리 브루카이머, 연출에는 토니 스콧, 주연에는 톰 크루즈를 어셈블해서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토니 스콧도 원래 속편 계획이 없었지만 한 번은 무인 드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미 공군 조종사를 만나 대화를 한 경험에서 큰 영감을 받고는 속편의 연출을 맡기로 하되 1편과 방향성이 다른 파일럿 시대의 끝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원격으로 무인기를 조종하고 드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시대의 변화에 주인공이 적응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2년 토니 스콧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지만 제리 브루카이머는 프로젝트를 살려 토니 스콧을 추모할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후에 감독으로 발탁된 조셉 코신스키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을 촬영 중인 파리로 가서 톰 크루즈에게 탑건 매버릭을 피칭했는데요. 감독은 과거 오블리비언에서 톰 크루즈와 함께 작업해 그가 감정선을 중시한다는 걸 알았고 30분간 다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구스의 아들 루스터와 매버릭 사이에 회복되지 않은 단절된 관계가 중심이고 다크스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군 내에서 매버릭을 둘러싼 긴장을 다룰 것이다. 제목은 탑건 매버릭이다. 톰 크루즈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파라마운트 책임자에게 연락해 탑건 매버릭을 찍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래 개봉은 2019년 7월 12일로 예정이 되었지만 더 많은 액션 시퀀스를 추가 촬영하고 싶었고 2020년 6월 26일로 연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계속 연기되다가 결국 2022년 미국 현충일 주말에 개봉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고 극장이 OTT에게 잡아먹히냐 마냐 그 논란을 보란듯이 잠재우며 북미에서만 7억 달러, 글로벌 14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는데요. 한국은 한 달 뒤에 개봉해 배급사인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꽤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개봉 직후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며 비록 1000만 관객은 찍지 못했지만 충성심 높은 팬들을 중심으로 약 3달가량 극장에서 내려오지 않는 좀비 영화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텐센트사는 제작 당시 본작의 12.5% 지분으로 투자를 했지만 후에 미 해군이 주인공인 영화가 중국 공산당과 충돌하는 지점을 우려해서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는데요. 당시 미중 무역전쟁 여파도 컸고요. 그래서 작중 피트 미첼의 아버지가 60년대 타이완과 일본 근해 임무를 수행하며 남긴 유품이란 설정에 대만 국기 그려진 자켓을 입는 장면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엔 개봉을 하지 못했지만 중국이 개봉하지 않고 글로벌 수익 10억 달러 돌파 영화 5번째 자리했는데요. 참고로 그 앞엔 순서대로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암, 다크나이트, 조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갑작스런 팬데믹으로 전세계 극장이 폐쇄에 가까워지자 파라마운트는 자사의 OTT로 이 영화를 개봉시키길 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톰 크루즈가 이건 무조건 극장에서 개봉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극장에 개봉했죠. 그리고 역대급 대박을 친 것입니다. 톰 크루즈 출연 최초로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영화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철학을 관철시킨 데에 있죠. The end is inevitable, Maverick. Your kind is headed for extinction. Maybe so, sir. But not today.